직관에 따른 의사결정에 보자고요. 결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직감. 직감은 네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솔직히 현실에서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당시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기회가 많았고 무엇을 선택하든 어떻든 행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감에 따른 선택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다. 1983년에 9월 26일 젊은 소비에트 이런 또 예가 있네요. 직관에 따른 그래서 직감과 정서의 직감은 정서, 스트레스, 기억, 관심과 관계하고 장, 감각과 다 내가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장과 장내의 미생물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화학적인, 면역적인, 기계적인 신호가 있으며 장 내벽에 넓게 펴져 있는 수용기에 의해 암호화되어서 신경, 경로, 특히 미주신경과 혈액을 통해 뇌로 전해진다.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정보는 뇌 섬 옆 뒷부분에 도달하며 여기도 여러 가지 통합한다. 우리는 이 정보의 일부분을 직감이라는 형태로 그렇네요. 직감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현저성 체계는 신호중에서 의식적으로 인지해서 직감이 될 신호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이 바로 뇌의 현저성 신경망의 중추인 뇌섬엽이다. 뇌섬엽은 알려진 것처럼 축두의 옆 아래에 숨어 있는 섬처럼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온 신경과학자 버드 크레이그의 주장과 과학 지식의 보고에서 나온 이론에 따르면 뇌에 숨겨진 섬의 여러 영역은 뇌에서 형성 정보를 기록하고 과정을 지지하고 평가하고 등등. 심장박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뇌에서 형성 감각과 정서, 지능의 관계를 관찰하는 실험의 참가자라고 가정해보자. 실험 참가자는 뇌 스캐너기에 누워서 헤드폰을 쓰고 왼손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패드 위에 올려놓는다. 오른손은 두 개의 버튼이 있는 다른 패드 위에 올려놓는다. 뇌 스캐너가 뇌 활동을 검사하는 동안에 헤드폰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울리는 10번의 기계음을 여러 세트 듣는다. 시작은 어린 시절의 포만감과 공급감으로부터. 직감과 도덕적인 직관의 기원은 아주 흥미로운데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음식과 관련이 있다. 공급은 생존과 직결된 초기 감정이다.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직감의 기초가 되며 여기에는 옳고 그름의 감각이 포함이 된다. 인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직관은 인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직관은 직감에서 그래서 내 섬엽에서 만드는데 여기서 심장박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박동에서 동물에게도 직감이 있을까? 동물에게도 뇌를 해보면 동물이 이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의 뇌는 인간의 뇌와 다르다. 그렇게 나오네요. 여성의 직관이 더 뛰어난 이유는 환자를 만나다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직감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과 만성 통증 유병률의 성별에 따른 차이점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졌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 자금을 지원해서 고통스럽고 감정적인 자극에 대한 뇌 반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이 연구되었다.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과 편의성을 이유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점에 관해서 나만의 검색 엔진 구축은 감정적인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우리의 뇌 속에 마치 유튜브 그것처럼 저장되어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 동영상은 그 순간의 영상. 우리는 각 사건의 날짜에서 직감에 따른 결정은 항상 옳은가? 우리가 아는 또는 이성적으로 추측한 직감에 관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직감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은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다. 직감에는 경험에서 나온 더 많고 지식도 생각보다 많지만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경험, 기분장애, 광고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직감이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감이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의사결정의 전략에 따라서 포도주를 고르는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첫 번째는 직선적이며 이성적인 유형으로 포도주 직감에 따라서 꿈속에 숨어있는 직감의 실마리, 한 개인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직감에 근거한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매혹적이며 개인적인 선명한 색감의 전기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은 환상일 뿐이지만 우리의 마음속 동영상 도서관을 잠시라도 들어볼 수는 없을까? 험난한 세상에 대응하느라고 극성한 채로 자신의 감정적인 전기 영화를 보면 마음이 산란해질 것이다. 올바른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직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은 직감의 생물 기전을 뒷받침하는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증거가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뇌와 장 사이의 대화의 질, 정확도, 토해되는 성향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장 감각은 매우 충실하게 기록되며 잠재의식에서 되풀이 된다. 행복한 뇌 건강한 잠을 위한 솔루션은 행복한 뇌에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에는 식습관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식습관도 그렇지. 이 야생에 먹는 거하고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죠. 8장에서 음식이 뇌와 장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큰 차이가 있겠죠. 음식은 인간의 사회 경험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명절은 의뢰 뿔뿔이 흩어져 지내던 가족 친지가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웃음꽃을 피운다. 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이성의 관계로 진전되기도 한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열고 포틀럭 파티로 저녁을 함께한다. 대체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은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가운데 일어난다.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를 거듭해가면서 인간의 식습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주로 집에서 정성을 처리하는 음식이 가족과 함께 즐기던 모습에서 패스트푸드나 냉동 요리, 가공된 과자를 각각 즐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수십 년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세태에 대한 반발심은 자연주의 식당이라든가 농산물, 직판장, 슬로우푸드 운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현대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동경을 보여준다. 야노마미족의 식단에서 얻은 교훈은 40년 전쯤에 야노마미족과 그들의 식습관을 직접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매혹적인 경험이었다. 당시 나는 아마존 열대에 속한 베네수엘라 정글 속에 원시 부족의 고향인 날아갔다. 그리고 2014년 메릴랜드주에서 베데스다에서 열린 것. 고지방 동물성 식단이 장내 미생물에 가하는 위협은 날씬한 식단, 즉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고기는 적게 먹는 식단이 장내 미생물군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현대인의 고지방 동물성 식단은 인간의 장내 미생물군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는 걸까?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생후 저 36개월 시작이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은 뇌와 장의 건강과 뇌의 상호 관계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기밀한 관계는 태어나는 순간에부터 시작이 된다. 누구나 건강한 성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뇌와 장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모유 수유에 대해서 최근에 뇌와 장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커넥션에 관해서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서 배에서 매달린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미생물을 잘 전달받는다는 거죠. 덕이 비비드석은 종의 먹이가 되어서 단세 지방산과 다른 대사산물로 분해된다. 이 분해 사물은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병원체보다도 유익한 미생물이 자리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진다. 모유 성분 연구 분야에서 권위자인 데이비드 밀스는 모유 올리고당은 아기의 세계 먹이 아주 유일한 식품이다. 좋은 식품이다. 우 연구팀은 이 현상에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 분해를 루미노 코코스 브로미 같은 특정 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핵심적인 것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는 여러 종의 미생물같이 같은 대사산물을 생성하기도 하며 대사산물은 또한 다른 종에 의해서 소비되고 변환된다. 한편 장내 미생물 중에서 특정 종은 특화된 기술이 있어서 소장의 소화 작용에서 빠져나가는 녹말 분자의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를 저항성전분이라고 하며 바나나, 감자, 씨앗류, 콩류, 가공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식품에 들어있다. 내가 선택하는 음식에서 시작되는 작은 혁명. 우 연구팀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장내 미생물군은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의 급격한 변화에도 먹이로 삼는 음식을 갖고 생산하는 그 변화시키면서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구성관을 보아서 현대의 식탁 위에 내려진 공습 경고. 자, 늦잠을 자서 아침도 못 먹고 정신없이 뛰어나와 또 교통지역 속에서 후닥닥 하면서 먹는 것들이 형편없다는 거죠. 비슷한 경우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동물성 지방에 빠져들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대식품 소비 공급은 현대인의 식단을 위해 인간의 몸과 뇌를 망가뜨린 걸까? 수년간 과학자들은 만성질환의 비만과 과체중에 연관지었다. 우리 몸속의 지방세포, 특히 복부의 지방을 저장하는 내장지방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심장, 간, 뇌에 도달하는 사이토카인이나 아디포카인 같은 연중 분자가 생성되는 주요 장소이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이유는 뭐냐? 고지방 식사를 하면은 몸 전체에서 염분 분자에 그래서 혈액 수지가 높아진다. 여기에는 사이토카인과 장내 미생물군 중에서 그람성균의 세포 지질당열 다당류라는 LP에서는 물질이 포함이 된다. 그람음성균에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병원체도 많고 장내 미생물군의 주종인 그 페르비테스균이나 프로테오균도 속하며 우리가 동물성 지방 때문이 그럴까요? 탄수화물의 중독이라고 요즘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음식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중독이라는 단어는 대개 마약이나 술, 강박적인 성행동을 연상시키지만 최근 이 단어는 식습관, 특히 설탕 같은 특정 음식을 소비하는 행동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몇몇 사람에게는 음식이 다른 자극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양리적인 반응과 행동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연히 뇌의 보상체계와 식욕 조절 신경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장 호르몬과 신호 전달 물질은 도파민 이렇게 해서 그렇고
체계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특정 신호, 억제 신호는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킨다. 이외에도 특이신경핵처럼 보상체계의 핵심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는 식욕 조절과 관련된 다양한 장호르몬 소용기를 발현한다. 렙틴, 또 글루카곤, 유서 펩타이드 같은 식욕 억제. 그래서 더 커넥션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쭉 이어서 끝까지 보도록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욕 통제 기전을 재구성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음식 중독이다. 음식 중독이라는 단어는 미국 국립약물남용 연구소장인 노라 볼코가 약물남용과 만성과식에 연관된 신경생물적인 뇌 기전이 서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낸 단어다. 식물조사에 따르면 최소 20%의 비만 인구가 음식 중독에 걸려 있다. 특정 음식 지방과 설탕이 많은 고열량 음식과는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중독적인 식습관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은 지방보다도 탄수화물의 중독을 더 강조하고 있죠. 만약에 식단에 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여기에 고민해야 할 거리가 더 있다. 현대인의 식단에 숨어서 내장 또 장내 미생물건 촉을 위협하는 존재는 지방뿐만이 아니다. 미생물건은 이 위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농업의 현대화가 뇌와 장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올린 알프스에서 자란 너는 여름이나 주말마다 아버지의 근처의 산으로 하이킹을 가고 하는데 야생화가 점점 뿌려진 알프스 목조지에서 소떼가 풀을 뜯는 풍경을 친근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도 중요한 과학적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그 풍경을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짐작하지도 못했다. 근데요, 황량하기 그지없는데 현대식 가축 사육장은 풍경은 행복한 소에서 얻은 우유라는 식의 유제품 광고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틴 블레이저는 인간은 왜 세균과 공존해야 하는가 해서 현대식 가축 사육장을 더 세밀하게 묘사했다. 소들은 작은 금속 우리에 줄지어서 있으며 머리는 옥수수가 채워진 여물통에 고정되어 있다. 새똥 비로에서 너는 짙고 자극적인 냄새가 멀리서 풍겨온다. 소들은 광대한 사육장에 방목되어 배설물이 널려있는 흙바닥을 서성거리며 온종일 먹는다. 사실 현대 농장의 가축들은 평생 자연 환경과 원래 먹이인 풀에서 음식 중독이 이렇게 농업이 현대화가 뇌와 장에 미친 영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소들이 온종일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죠. 작은 사육장에서 서성거리면서 그렇게 먹고 산다. 현대의 먹거리가 이렇게 첨가물로 해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고요. 식품의 유화제는 계면 활성제 유사 원자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혼합해주는 물질인데 식품 산업에는 이 유화제를 마요네즈, 또 소스, 사탕, 빵 등 다양한 식품에 통상적으로 집어넣어서 제품의 농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있다. 영양성분 표시를 보면 화학명을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초콜릿에는 소르비탄, 트리시테, 시레이트, 또 아이스크림에는 폴리소르베이트, 육류 가공식품에는 시트르산 에스터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 계명 활성제 유사 분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위장간 내벽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점액층을 파괴해서 맞네요. 이 화제가 이게 점액층을 파괴한다는 거네요. 예, 식품 첨가물 성분을 많이 섭취하면 고연령 음식을 과식하게 되어서 염증 반응이 활발해지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또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직도 남아있다. 활성 글루텐이다. 고급 식료품 매장을 찾아가 보면 식료품 매장을 무글루텐 빵이나 무글루텐 또 뭐 시리얼, 심지어 무글루텐 청량 음료, 포도주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건데요. 피자, 맥주 같은 식품들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런. 자, 변비와 파킨슨병의 미묘한 관계는 오브리의 변비는 약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 내 진료실에 찾아올 무렵에는 증상이 매우 심각해져서 매일 변비약을 달고 살아야 했고 규칙적인 배변에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55세인 오브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약을 먹지 않으면 며칠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랬군요. 지중해식 식단의 재발견은 이탈리아 아드리아 해 연안에 있는 앙코나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르세유라는 지역이 나온다. 2년 전쯤인가 마르세유에서 그 유교는 와이너리를 소유한 친구 마르코와 그 아닌 안토넬라를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병들지 않았지만 아픈 사람들 2년 전쯤 내 어린 친구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질병의 전 단계라고 부르는 자선의 건강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질병의 전 단계 대사증후군 유초.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우리가 섭취하는 식단은 장내 미생물군과 상호작용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대사독혈증이라고 한다. 별다른 건강 문제는 없는 사람이 겪는 수십 가지 대사독혈증에 뇌에 심각한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더 큰 우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장 반응과 고지방 또 식단이 결합하면 염증 반응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내 안에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갖는다는 것.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려면 먼저 건강한 장내를 생각해야 되는데 장내 미생물군은 일정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식단 안정 상태에 유전적으로 항생제는 교란하고 감염하고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교란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연 속에 있지 않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다양성,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과 그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 종의 풍부합니다. 인간을 둘러싼 자연 생태계처럼 장내 미생물로는 높은 다양성을 회복력을 의미한다 해야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인간을 질병에서 어떻게 보호하는 걸까? 다양성은 건강한 생태계에 갖는 중요한 특성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것은 바로 안정성과 회복력이다. 친구나 친척 그리고 내가 가진 장내 미생물 종은 각기 다르지만 그 핵심은 오래도록 간직된다. 이 안정성은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 건데요. 신라병이 아니어도 굳이 글루텐 배제 식단으로 바꾼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루텐 배제 산업 관계자들이야 환호하겠지만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주는 장기적인 효과는 별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식단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과학은 말한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다. 건강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장내 미생물을 자연스럽게 유기농으로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신호 전달 물질 생산을 최적화할 것을 결정을 해보자.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건강에 나쁜 것들을 먹일 것인가? 달콤한 것들, 아이들에게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배제하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도록 해보자. 회복력은 대량 생산된 식품과 가공식품을 피하고 유기농 식품을 늘려본다.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 하는 거죠. 단식으로 장내 미생물군을 굶주리게 한다. 장내 미생물 단식으로. 간헐적인 단식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문화와 종교, 치유 전통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장기 단식은 뇌 기능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식의 장점에 대한 인기 있는 가설은 단식이 효롭고 유독한 물질을 제거함으로 몸과 장을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바탕을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가설을 믿어왔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지금 뇌와 장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상호작용한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장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자. 장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자. 장의 건강을 위한 뜻 있는 자각은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규칙적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장내 미생물에 무엇을 먹일 것인가.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식단에서 가능하면은 동물성 지방을 제거해보자 하는 건데 이거는 나쁜 지방을 말하는 거죠. 옥수수를 먹인 것들. 그러니까 대량 생산 가공식품 피하고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은 그런 지방을 먹지 말자는 거죠. 장에는 또 다른 뇌가 존재한다. 장은 뇌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할 만큼 제2의 뇌, 작은 뇌라고 불린다. 장을 보유한 신경체계인 ENS가 소화 과정 전반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가? 장신경계는 우리의 뱃속에서 묻어지는 모든 감각을 주시하며 24시간 정보를 수집하는데 여기서 수백 조마리의 장내 미생물이 보내는 정보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마치 언어처럼 해독되는 신호로 진짜 뇌에 전달되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미조신경을 타고 흐르는 신호의 90%는 장에서 내려가며 나머지 10%만이 뇌에서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장에서 오는 생체의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오랫동안 뇌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온 상당 부분이 사실 뇌와 장 그리고 장내 미생물 사이의 벌어지는 소통의 산물인 것이다. 장내 미생물군의 매개로 완성되는 뇌와 장의 커넥션과 은밀한 소통의 비밀을 파헤쳤다. 데이비드 펄머터 박사가 이렇게 추천했네요.